자, 오늘 기본이론반 드디어 1강 개강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제 대략적인 강의 진행 순서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제 기본이론반 오전에 해설 강의를 하고 오후에 이제 기출특강을 따로 이제 찍는데 오늘 교과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개정교육과정을 다루다 보니까 양도 방대하고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거 다 듣고 오후에 기출풀이 하면은 기억이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기본이론반하고 기출특강하고 이제 그 함께 교과교육학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학개론 문법, 현대문학, 고대문학은 이제 오전에 마인드맵 통해서 해설 강의하고 오후에 해당하는 기출 푸는 이런 방식으로 오늘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목이 이제 고정이 아니라 그날 제일 중요한 걸 먼저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교과교육학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어학개론 문법, 현대, 고대 순으로 만약에 상황 같은 경우는 고대문학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고대문학을 제일 앞에 빼서 무조건 중요한 거 먼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OT 제가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출제 리스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최다 출제 리스트를 미리 나눠드렸어요. 근데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이죠. 왜냐하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제시가 돼 있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4강에서 다룰 내용이 제일 먼저 나와 있고 그래서 예습 순서를 정하실 때 무조건 제일 중요한 순서대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강의 회차 표시된 것 중에서 1강 찾아가지고 미리 이제 예습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강 주제 중에서는 요 부분, 사실 및 정보 전달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하구나 하고 이 해당하는 부분을 예습하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희 기본이론반 원노트에 최다 주제 섹션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강 교과만 딱 골라가지고 예를 들어 교과 교육학이다. 그러면 골라서 이렇게 미리 예습하고 오셔야 되는 그 순위를 출제 순서대로 그러니까 출제 순서대로 여기 제일 중요하겠죠. 네, 이렇게 쭉 해놨고 이게 출제 순서가 아니라 이거 주제 리스트 순서대로 제가 이거는 해놨네요. 여러분들 찾기 편하라고. 근데 아무튼 제일 이제 중요한 최다 출제 우선으로 예습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사실 및 정보 전달이 제일 많이 출제됐죠? 그럼 요게 오늘 최우선 이제 예습 순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과교육학, 어학개론, 모분법, 현대문학, 고대문학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고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볼만한 게 3개밖에 없는 거고 현대문학 같은 경우는 요 정도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개인마다 가용 시간이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전업으로 공부를 하면 하루에 10시간도 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일하고 병행해서 하면 한두 시간밖에 못 하고 그럼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교과교육학에서 중요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꼭 과목이나 순서에 대한 집착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뭐 그렇게 고대나 현대 중요한 게 많이 없다. 아니면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번 주는 그냥 교과교육학만 집중적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교과교육학 2시간, 어학개론 1시간 이런 그 규칙에 얽매이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가 가진 가용 시간에 맞추어서 예습을 하시면 되는데 예습을 하실 때에도 무한정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이 사실 및 정보 전달 요거를 내가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겠어 해가지고 이거 붙잡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뭐 공부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물리적인 시간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10분 공부법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데 사람이 공부를 할 때 이제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 단위로 리플레시를 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10분을 딱 정해놓고 예습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예습 방법은 항상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가 여기 쫙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요거 해당하는 거를 미리 풀 수 있는 만큼 풀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못 풀 수 있죠. 그럼 문제라도 읽어오는 거. 근데 여기는 지금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한 5-6개 읽다 보니까 10분이 갔어. 그럼 넘기는 거예요. 계속 20분, 30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니까 감정 및 의사표현. 이것도 한 10분 보고. 왜냐하면 제 수업이 순환형이에요. 1, 2월에 한 거를 3, 6월에 또 하고 7, 8월에 또 하고 9, 10, 11월에 또 하고 총 4번 반복이 되거든요. 그럼 처음에 이 정도밖에 못 봤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텀에 더 확장해서 볼 수 있고 더 확장해서 볼 수 있는 구조라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한 주제당 10분 정도씩 시간 정해서 예습하셔가지고 그럼 내가 가진 가용 시간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주제 개수가 나오죠.
내가 만약에 1시간밖에 공부를 못해. 그럼 6개 볼 수 있는 거고, 2시간 할 수 있으면 12개 볼 수 있는 거고, 3시간 할 수 있으면 18개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18개, 만약에 보통 3시간 정도 예습을 할 수 있다. 그럼 이 18개를 어떻게 선별할지를 이 출제 순서, 그러니까 출제 이제 횟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과교육학, 문법, 어학 일단 이 3개가 제일 비중이 높으니까 3개 합치면 거의 60점 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3개를 쭉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이제 무조건 나는 일단 제일 많이 나온 거로 위주로 하겠다 라고 하면은 교과교육학에서 한 5개 하고 문법에서 이거 한 또 2-3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만의 예습 리스트를 만드시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1, 2월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리스트를 50개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처음부터 무리해가지고서 여기 있는 거 다 해야지 또 해서 막 100몇 개씩 하면 공부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3시간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제가 OT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에는 18개를 10분씩 보는 것보다 한 6개 정도를 3번 보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뭐 5시간, 10시간을 쓸 수 있다. 그러면 한 10개를 5번 보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이 10시간 볼 수 있다 그래서 나 한 60개 볼 거야. 60회. 그렇게 하면 하나도 강화가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가진 가용 시간에 맞춰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예습 리스트를 확정하시고 여기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한번 읽어오시는 정도. 근데 기출문제도 풀어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거기 지문에 있는 단어들 다 찾기 시작을 하면서 엄청 시간을 많이 써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포인트를 답으로 요구하고 있는지 정도를 알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수업을 듣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인 거지. 차라리 수업을 듣고 나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복습하는 데 시간을 좀 더 세밀하게 쓰시는 게 낫지 미리 예습 단계서부터 내가 막 지문 다 분석하고 이러면 지쳐서 못해요. 그래서 예습은 가벼운 마음으로 하고 오시면 된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원노트의 판서 공유라고 해가지고서는 조금 이따 제가 이제 기출풀이 할 때 보면은 요거 1강에 이미 넣어드렸는데요. 이제 출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도표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막 화면으로 보여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일일이 판서하기가 너무 힘드시니까 양이 워낙 많아서 그거를 미리 전날 정도에 이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요걸 요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가지고 자기 원노트에 옮기셔도 되는데 원노트 사용이 이제 익숙하지 않으시다라고 하면 이제 쉬운 팁을 드리자면 자기 카톡 같은 데다가 이렇게 컨트롤 V를 하시면 이미지로 붙여놓기가 나오죠. 그래서 전송을 하시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미지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일이 원노트 들어가서 뭐 또 이제 인터넷 안 잡히고 하면은 또 이제 못 볼 수도 있는데 얘는 계속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기 좋게 뭐 과목별로 뭐 문법은 문법대로 어학은 어학대로 여러 번 잘라도 되고 어쨌든 복사해서 붙여 넣어서 이미지로 넣어가지고 오시면 수업 볼 때 판서 자료 화면으로도 보시지만 내가 내 핸드폰으로 같이 보면서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요거는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교과교육학 보겠습니다. 교과교육학 오늘 최대 출제 순서를 이렇게 횟수는 오른쪽에 있는데 여러분들 그 1강 그 출제 리스트 드린 이 순서에 맞춰서 교과교육학은 제가 이제 해놨네요. 나머지는 최다 지출 빈도로 했는데 그래서 요 번호랑 일치하거든요, 앞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78번 여기 있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178번. 네, 내용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출제 리스트 그거 이제 번호 확인하셔가지고서는 그 예습 번호 이제 그 표시를 하시면 되겠죠. 출제 리스트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기출 문제 하셔도 되고 내가 오늘 어떤 순서대로 공부할지 요거를 여기에다 뭐 얘를 3번째로 보고 오늘 제일 많이 나온 거, 뭐 얘를 2번째로 보고 얘를 첫 번째로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 복습 순서를 정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사전 인지를 하셔야 되니까 오늘 개정교육과정 특강을 진행을 하는데요. 개정교육과정 해설서 내용을 볼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조금 이따 밑에서 보겠지만 목표, 내용 체계, 그리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화 이렇게 각각의 성취기준, 적용시 유의사항 옛날에는 교수학습 방향, 교수학습 방법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성취기준, 적용시 유의사항으로 바뀌었고요. 이 안에 평가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학습 방법하고 평가 방법 요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분리해서 표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개정 전에는 교수학습 방법, 그러니까 듣기에 대한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이렇게 문항이 나뉘어졌던 게 요즘은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적용시 유의사항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 성취기준 적용시 유의사항 내용을 보면 그 안에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이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각각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화의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이렇게 이제 쭉 보게 될 건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출제 항목을 보시게 되면 이게 듣기 부분의 성취기준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듣기와 관련된 개정교육과정 내용에서 이 정도 많이 출제가 됐다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성취기준도 들어가고 교수학습 방법도 들어가고 평가 방법도 들어간다. 말하기에서 5번 출제가 됐고요. 읽기에서 3번, 쓰기에서 6번, 문화에서 4번 출제됐다. 그러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화 이 5개 요소 중에서 쓰기와 듣기가 제일 출제 비율이 높죠. 그러면 얘네를 더 우선적으로 예습 복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교수학습 방향이라는 게 또 나와요. 이거는 언어의 내기능,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화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향 지침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 또 6번이 출제가 됐고 그리고 평가 방향 여기서 3번 이 평가 방향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화의 공통사항이에요. 그리고 교환의 설계 및 평가라고 해서 지도안을 제시하고 학습 목표를 쓰라고 한다던가 뭐 이제 이런 것들 7번 근데 이것도 많이 출제가 됐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처음 만나면은 인사하고 소개하고 뭐 이런 것들 어디 뭐 길목기 장소 교통 뭐 이런 것들이 다 의사소통 기능 예시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시험에 나왔던 경험이라든가 선택 예,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 기능 항목인데 총 5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이런 사교 관련 표현이 있고 감정 및 의사 표현에 관련된 게 있고 사실 및 정보 전달. 사실 및 정보 전달에서 제일 많이 출제됐으니까 여기에 있는 의사소통 기능 항목은 다 암기를 하셔야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쭉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이라고 되어 있는 그래서 인사와 소개, 감정 및 의사 표현, 사실 및 정보 전달 영역 안에 뭐 묘사, 설명, 경험, 비교, 선택, 추측, 조건 등의 의사소통 기능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문을 주고 이게 어떤 의사소통 기능 항목에 속하는지를 적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올해는 이 경험과 선택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요 항목만 외우면 그냥 2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80점 만점이지만 2점은 주고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항은 여기 다 있거든요. 외우면 그냥 여기 있는 문항 외우면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 이건 사실상 오픈북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그냥 2점 주는 문제다. 그래서 내가 오늘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영역이 사실 및 정보 전달 영역이다. 그래봤자 7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7개 이거 항목 외우는 게 뭐 어렵겠어요. 比较经验条件说明推测选择描写 이거 그냥 쓸 수 있으면은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예복습 순서를 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구 및 이제 그 허락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4번 출제가 됐고 일상생활 관련 표현 1번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다 출제가 됐고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도 이제 거의 출제가 안 된 게 없을 정도로 얘는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는 그런 파트예요. 제가 여기 보시면 기출 표시를 다 해놨죠. 예. 지금 기출이 안 된 것만 제가 주황색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럼 하나, 둘. 여기까지는 이 요구 및 승낙 표현까지는 2개밖에 없죠.
근데 사실상 제가 이 선택도 올해 처음 출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작년 파이널 때 나눠드린 자료인데 그때 요거 주황색 해놓고 이거 나올 가능성 높다. 부시 찌우시 이거 나온다. 그랬는데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 표현은 이제 하나 장소 교통만 나왔고 이제 나머지는 안 나왔는데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나올 법한 것들을 찍어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일상생활 표현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영역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데 얘네들은 거의 다 나왔고 나온 게 또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교과 최다 출제 리스트를 쭉 보면서 아, 뭐가 중요하구나 정도의 인지를 가지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예습을 하실 때에는 오늘 제일 중요했던 게 나는 이 사실 및 정보 전달인 것 같아. 8번이나 나왔으니까. 그럼 그것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를 찾아가지고 푸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및 정보 전달 여기 있죠? 그럼 이 기출문제집 109페이지에 이 문제를 10분 정해놓고 미리 풀어올 수 있는 만큼 풀어오는 거죠. 근데 푼다기보다는 문제를 한번 읽어오는 거 정도가 10분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문항이 8개나 되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오는가. 그래서 봤더니 처음에는 이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에 있는 예문을 주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옛날에는 한국어로 쓰라고 하더니 요즘에는 그리고 좀 09년도 이럴 때는 전체 대화를 주고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의사소통 기능 항목을 고르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여기에서 묘사 및 설명 표현에 얘에 들어가는 거를 고르게 한다던가 객관식일 때는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틀이 정해졌구나. 이제는 A, B 대화를 주고 이게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를 이제 쓰도록 하는구나. A, B에. 이런 식으로 지금 형식이 정해졌잖아요. 여기도 지금 보면 형식이 똑같죠. 19년도도 A, B 대화를 주고 이 A, B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적도록 했고 여기도 지금 위에 대화를 주고 이 밑줄 그은 부분이 어떤 의사소통 기능 항목에 속하는지를 적도록 했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A, B 대화를 주고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 적도록 했고 얘도 마찬가지죠. 올해 나온 것도. 그러면 기출 미리 읽어오니까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은 무조건 A, B 대화를 준 다음에 특정 부분을 밑줄을 긋고 얘가 어떤 의사소통 기능 예시에 해당하는지를 적는 단답형의 문제로 출제가 되는구나라는 정보를 우리가 얻잖아요. 그럼 공부 방식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실제 임용고시에 가서 실제 기출되는 전공 문제를 답안 작성하고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 시험에 나올 법한 유형으로 분석을 하고 그 유형에 맞춰 대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그냥 텍스트로 혼자서 이제 줄글로 외우고 암기하고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리고 내가 이 항목을 다 외웠다고 하더라도 이런 대화문으로 나오게 되면 순간 헷갈려요. 이게 맞나?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문제 방식으로 이거를 계속 대화문으로 연습을 해야 이 문맥을 파악해서 제대로 된 항목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훈련을 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한데 시험에 나오지 않는 형태로 준비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저는 기출 회독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제자들도 기존 과거에 냈던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일정 정도 재출제를 하고 새로운 영역을 확장을 하는데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없고 안정적인 걸 선호하잖아요. 모험적인 문제를 안 내세요. 과거의 틀에서 조금 변형하는 거를 제일 선호하세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 자체는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고 이런 부분을 냈으니까 새롭게 이 부분을 추가하겠다도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중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이거 중요한데 아직까지 안 내셨네? 그럼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얘는 안 냈다고 하더라도 별로 안 중요하면은 이거는 계속 안 낼 거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스스로 적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동적으로 내는 문제를 풀겠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라고 내가 문제 예측을 해서 적중을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연 선생님이 적중했어요가 아니라 나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내 적중이 다 맞았어. 그래서 나 대기시험 잘 봤어. 이런 구조로 공부 방법을 바꾸셔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처음에는 무리기 때문에 이제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1, 2월 때부터도 저는 바로 문제 내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문제는 많이 드리거든요. 모의고사 문제도 내드리고 뭐 확인학습도 내드리고 근데 그런 거 수동적으로 백날 풀어봐야 머리에 안 남아요. 근데 내가 기출 변형 스터디 같은 거 해서 여기에서 뭐 다른 부분을 바꾸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我知道你有这句话我就跟着去了 할 때 이 1번이 아니라 2번에다 밑줄을 그었으면은 이거는 이제 가설, 조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기출을 조금만 변형해서 새롭게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 내가 이 문제를 내려면 창의적인 뇌를 써야 되거든요. 그럼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기존에 여기 빈칸이 뚫어져 있었으면은 여기 빈칸을 뚫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기출 변형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시면은 된다. 그래서 뭐든지 예습도 보습도 문제 위주로 이 포인트를 물어볼 것 같아. 이거를 쓰게 할 것 같아. 그런 거 키워드 위주로 기입형은 준비를 하시면 된다. 자, 그럼 예습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예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의 인지를 가지고 그리고 제가 OT 때 말씀드렸지만 색깔 표시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내가 보니까 어떤 거는 이해가 가고 어떤 거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 뭐 만약에 내가 완벽하게 이해한 거, 뭐 이해 안 한 거, 아리까리한 거 이런 것들을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으시라는 거죠. 그럼 내가 이미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하는 거는 강화하시면 되고 내가 미리 예습했을 때 나 이거 잘 모르겠어 라고 표시해 놓은 거를 수업 시간에 듣다가 이해가 가면 색깔을 또 바꾸시면 되는 거죠. 이제는 이해가 갔어 하면은 이제 요거는 또 요 색깔로 하시면 되고 그래도 여전히 이해가 안 가 라고 하는 거는 집중 복습하시고 그래도 이해 안 가면 질문하셔서 꼭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기존에 있는 책에다가 하려면은 부담스럽잖아요. 계속 색깔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원노트를 개설을 해가지고 거기에 교재를 사진 찍어서 넣고 다니시면 계속 재활용할 수 있죠. 무겁게 책도 안 가지고 다녀도 되고. 이거 책 계속 가지고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원노트를 하나 개설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전자필기장 추가 메뉴가 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원노트 어플이 깔려 있어야 되고요. 이건 핸드폰이나 태블릿이나 뭐 노트북, PC 다 가능해요. 전자필기장 추가하고 뭐 본인의 이름, 예를 들어서 홍길동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필기장 만들기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딱 기본 세팅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하시면은 섹션 이름 바뀌기가 있어요. 요거는 기출문제 이렇게 담겠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1강. 그래서 1강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거. 예를 들어 1강 교과. 여기 계속 이런 식으로 페이지 추가하실 수 있거든요. 1강 어학 뭐 이런 식으로 1강 문법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럼 1강 교과에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핸드폰은 더 편해요. 핸드폰은 카메라 그 버튼이 있는데 그거 누르시고 여기에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데다가 카메라 사진 그 교재 찍으면은 쭈루룩 이미지가 삽입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PC일 때는 미리 그거 사진을 찍어가지고 PC에 저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림 요거 선택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런 이미지 같은 것들을 그냥 이렇게 이제 넣으실 수가 있다. 샘플로 넣을 만한 게 없네. 무슨 사진인지를 몰라가지고 못 넣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 파일 넣으시면 바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재 사진 찍으셔가지고 여기에서 넣고 그러면은 뭐 차나 전철 같은 데서도 핸드폰 꺼내서 계속 보실 수 있잖아요. 예습도 꼭 책상에 앉아서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학원 오시는 길에 기출문제 뭐 있나 이렇게 쭉 한번 보는 형태로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전자펜 쓰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바로 위에다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우실 수 있고 계속 문제 풀고 지우고 문제 풀고 지우고 계속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시간 이해도 같은 것도 계속 색깔 바꿔가면서 이렇게 아 이거 이해했어 그러다가 아 이거 다시 이제 모르겠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서 마인드맵도 이런 식으로 섹션 추가하셔서 해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마인드맵 들어가서 또 다시 1강 교과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 마인드맵 사진 넣어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은 제 수업 위주지만 나중에는 여러분이 스터디하는 내용이나 교육학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결국 합격자들 잘 활용하신 분들 보면 여기 하나로 다 통합해가지고 무겁게 책 안 들고 다니고 효과적으로 또 보실 수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제가 이 이미지가 이거밖에 없어서 이 도표를 했지만 이 기출문제를 만약 여러분이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해설 강의를 할 거 아니에요. 이 기출에 대한 해설을. 근데 보통 강의 같은 경우에 내가 특정 부분만 듣고 싶은데 전체 영상 같은 경우에는 풀로 올라오고 내가 강의 녹음을 해도 보통은 통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당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몰라서 찾아서 듣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옆에다가 요 부분 해설을 할 때 이 오디오가 있어요. 이건 녹음.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면 요 바로 밑에 이 녹음이 들어가요. 그럼 딱 이 부분 풀이할 때 녹음하고 이렇게 멈추고 또 여기에다가 기출문제 붙여 넣고 이 밑에 또 녹음하고 해설 끝나고 나면은 또 멈추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여기에 이해 안 가는 표시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노란 부분만 바로 밑에 음성 들으면서 복습하실 수 있으니까 시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이 줄어들겠죠. 일일이 그거 찾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순서도 1번부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 안 가는 거 먼저 골라서 복습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다만 제가 이렇게까지 알려드리는 거는 여러분도 온전히 개인 복습용으로 활용하시라는 거지 또 악용하시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기출문제 예습하고 요거 원노트 활용법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이 교과 최다 출제 리스트도 보여드렸는데 아, 나는 요것도 너무 보기가 나쁘다 라고 하시는 분을 위해서 복습 가이드를 또 드렸어요. 근데 사실상 이 모든 게 그 최다 출제 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가지고 제가 정한 복습 순위예요. 그러니까 물론 더 많이 나온 게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 순서대로 복습을 하시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서는 이제 정한 순서기 때문에 예습하실 때도 이 순서대로 해오시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이 복습 가이드가 제가 먼저 나가버렸죠. 근데 26년도 추가되는 부분 제가 반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보시면 수정사항에다가 26년도 어디에 추가돼야 되는지 요거는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여기에 조금 필기하셔가지고 요것만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습 가이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앞에는 그 교과별 중요한 출제 포인트를 나열을 했고 그리고 그 뒷부분으로 가면 확인학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빈칸이 뚫어져 있고 기출 지문이 나오고 제가 확인학습을 뒤에 다운을 안 받아놨네. 자, 그래서 그 확인학습에 대한 답은 또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제가 미리 정답을 있는 거를 제가 올렸어야 되는데 빈칸 있는 거를 올려버렸네. 그러니까 앞에 복습 가이드에 해당하는 바로 뒷부분이 이렇게 확인학습 빈칸 채우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그 기입형 문제는 다 빈칸 채우기이기 때문에 주요 키워드를 시험의 답으로 여러분이 쓰시게 될 키워드의 빈칸을 뚫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수업 듣고 나서 요거 빈칸 채우기 하시고 그 다음에 정답은 제가 지금 잘못 올려서 그런데 점심시간에 바꿔드릴게요. 여기에 이 빈칸 채워진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시고 이제 정답 확인하시고 맞춰보시고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예습을 하실 때 나는 이것저것 다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복습 가이드 하나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가 다 반영돼서 이제 예복습 순위가 있는 거니까 일단 이 187번 있는 기출문제 찾아가지고 기출문제 한번 읽어오고 그다음에 185번 찾아서 읽어오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 순서대로 그리고 수업 끝나고 나서도 이 수업 시간에 이제 이해가 됐으면 일단 넘기고 이해가 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중에 내가 이해 안 간 거 먼저 복습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근데 항상 예습이든 복습이든 한 주제당 10분 이상 넘지 않게 10분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하셔야 다 볼 수 있다. 이게 밀리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인강 들으신 분도 그렇고 이제 직강을 들으신 분도 마찬가지인데 복습을 원래 자기 공부하는 스타일대로 하면 한 2개 복습하면 하루 끝나요. 그럼 계속 못 본 부분이 밀리잖아요. 그럼 그게 심리적인 압박이 오고 2주, 3주, 4주 되면 계속 누적되거든요. 그럼 공포심이 들어요. 이거 시간 안에 못하겠다. 계속 이러면 어떡하지? 그럼 불안감이 생기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10분을 쪼개서 보게 되면 모든 주제를 한 번씩은 그래도 보게 되니까. 그리고 이게 단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주차에 봤던 내용을 2주차에는 1주차에 했던 거를 누적 복습을 하고 2주차 걸 하고 3주차에는 1, 2주차에 했던 거를 누적 복습을 하고 3주차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처음 봤을 때는 10분 걸리던 게 두 번째 볼 때는 한 3분, 세 번째 볼 때는 1분 뭐 이런 식으로 단축되겠죠. 그 단축되는 시간만큼 그 10분에서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처음 10분은 처음 볼 때는 그 10분을 온전히 얘한테만 썼는데 내가 두 번째 얘를 보니까 얘 보는데 누적한다 그래도 한 2분밖에 안 걸렸어. 그럼 8분이 남잖아요. 그럼 8분 동안 또 새로운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3주차 되면 그 1, 2주차 거를 합쳐서 봐도 한 2분밖에 안 걸려. 그럼 8분 동안 또 새로운 걸 보고. 그러면 누적식 복습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차차 또 여러 번 반복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공부 습관을 바꾸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전화 상담한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1, 2월 때는 제가 학사 관리를 조금 해드려요. 그래서 저랑 상담을 하다 보면은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볼게요. 해놓고 막상 또 혼자 돌아가서 공부를 하면 다시 원래 공부하던 방향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진도 체크하고 그 주에 어떻게 공부했는지 확인하고 이제 공부 방법 수정하고 다음 주에 어떻게 할지 얘기해보고 해서 1인당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매주 이제 진도 체크하는 상담을 할 건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단톡방에 올리시면 그거 신청하셔서 지난번 투표처럼 신청하셔가지고 상담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정교육과정 번역서를 여러분들이 별도로 구매를 하셨을 텐데요. 지금은 2025년 개정교육과정이죠. 그래서 24년 임용고시부터 이게 적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올해도 이제 22년 개정교육과정으로 나왔고 내년에도 그럴 거고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중국어, 심화중국어, 중국어, 회화, 중국문화 해서 4개 교과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쭉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제가 바로바로 번역한 거예요. 문제는 중국어로 나오니까. 그래서 모든 해설서 내용은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그걸 중국어로 번역해서 내고 중국어로 쓰게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정교육과정 한국어, 중국어 버전 둘 다 숙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통으로 외워서 쓰게 했거든요. 그 교육과정 문제 자체가 교수학습 방법이 뭐 4가지가 있다. 그럼 4가지를 내가 외워서 써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는 안 나오거든요. 쓰게 해도 A, B 2글자 정도 키워드. 올해 나온 것도 뭐 주에서 역할이라든가 그냥 징징, 상황이라든가 그냥 그런 거 쓰게끔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풀 텍스트는 한국어로 내용 이해하고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키워드만 중국어로 암기하면 되겠죠. 시험에는 이 키워드만 쓰라고 하는데 내가 이거 중국어로 전체를 다 암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시험에 나오는 유형대로 대비하면 된다. 그래서 불필요한 그런 그 낭비를 하실 필요가 없다.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볼 때 그냥 그 필기 볼 때 대충 기출문제 보고 나올 법한 것만 딱 공부하고 들어가서 합격하고 잊어버리죠. 임용도 그렇게 공부하면 빨리 붙어요. 내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도로교통법을 1조부터 다 외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전공 공부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세요. 한국사 시험 볼 때 시험에 잘 나오는 뭐 근현대사 위주로 기출해가지고 인강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만 보시죠. 그래도 불안감 없이 시험 보시잖아요. 구석기 시대부터 뭐 고인돌부터 공부하시는 분 없잖아요. 해봤자 안 나오는 거 아니까. 근데 전공 공부하라 그러면 꼭 그렇게 하세요. 안 나오는데 다 하려고 하세요. 불안하니까. 내가 안 본 데서 나오면 어떡하지? 근데 설령 안 본 데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공부의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확실하게 나올 거를 먼저 보고 그게 완벽하게 내게 된 다음에 남은 시간에 안 나올 것 같은 것도 봐야지 논리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 이만큼 남아있는데 그거를 보지도 않았는데 순서대로 난 다 보겠다. 이러면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요거를 페이지 분량도 많고 교과서도 많고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거를 처음부터 또 텍스트 쭉쭉 읽어가면서 공부하면 내용도 잘 안 들어오고 실제 시험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걸 다 외웠다고 하더라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기출 분석을 통해서 이 유형은 예를 들면 아까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형 파악을 했잖아요. A, B 대화 지문이 나오고 이들이 나누는 대화 중에 특정 문장이 어떤 의사소통 기능에 속하는지를 그 항목을 중국어로 적는 거다. 그럼 걔는 암기할 거는 찡예, 슈엔저 그 키워드만 중국어로 쓸 줄 알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해석하면 그냥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걔는 그 외에 더 부가적인 공부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기출 분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듣기다. 그럼 듣기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문제가 나오는지를 내가 알아야 그거를 토대로 변형해도 이렇게 나오겠다. 이런 것도 대비해야겠다. 알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포인트를 시험에 내는지를 알아야 그거부터 공부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 듣기 하나만 해도 성취 기준 나오죠. 발음을 듣고 성모, 음모, 성조를 변별한다. 낱말이나 간단한 문장을 듣고 의미를 파악한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간단한 대화문이나 짧은 글을 듣고 의미를 파악한다. 짧은 글이나 대화를 듣고 말의 의도를 추측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인다. 이거를 다 외울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성취 기준 해설, 이 성취 기준에 대한 간단한 해설이 있고 아까 성취 기준 적용식 고려사항 안에 이 성취 기준 하나하나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을 이만큼 쭉 이제 서술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한국어로 다 외울 필요 없고 중국어로 다 외울 필요 없죠. 이 중에 답으로 물어볼 거, 빈칸 뚫어서 물어볼 것 같은 키워드 정도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가 중요한 줄 알아서 이거를 외우지? 어떤 키워드가 중요한지 어떻게 알지? 이거는 기출이 힌트가 된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안 나왔는데 이 키워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만 암기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이거 오늘 1시간 안에 특강 다 못 마치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요 편집본을 나눠드린 거예요. 올해 마인드맵은 개정교육과정 내용을 좀 추가로 또 드렸어요. 그래서 26년도 개정판 가지고 계신 분은 마인드맵 뒤편위에 이게 붙어 있을 거고 기존 교재 가지고 가신 분도 이것만 출력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직강생 자료실과 방문각 온라인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목표, 내용 체계, 그리고 듣기에 성취기준 적용시 유의사항 중에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그리고 말하기에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쓰기에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문화. 쓰기, 그리고 문화. 그리고 아까 교수학습 방향은 공통이라고 그랬죠. 평가 방향도 공통이라고 했죠. 그래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화에 모두 공통으로 적용되는 교수학습 방향과 방법, 평가 방향과 방법. 그리고 쭉이고요. 여기까지 되게 많아요, 이게. 그리고 아까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은 별도로 2점짜리 따로 하나 챙기시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도 2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거를 그래도 12페이지 정도로 제가 축약을 했으니까 상당히 성공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1강부터 하고 따로 별도로 나눠드린 이유는 이건 1년 내내 소지하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셔야 돼요. 여기서 10점 나와요. 80점 중에 10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오픈북이고 무조건 10점 기본으로 깔고 가는 점수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지금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보셔야 된다. 근데
텍스트로 되어 있는 글을 그냥 순서대로 쭉 읽으면 내용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는 뭔가 체계화된 정보를 습득하는 걸 좋아하고 패턴화된 정보를 인지하는 거를 더 쉽게 느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편집을 할 때 연관성이 있는 것들끼리 나열을 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성취 기준의 발음을 듣고 성모, 운모, 성조를 변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를 이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교수학습 방법은 뭐냐? 주요 운모와 각 성조의 배합, 성모 및 운모의 교체를 통해서 성조, 성모, 운모를 듣고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교수학습 방법을 거쳐서 이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지 평가하는 방법은 낱말이나 어구의 발음을 듣고 성조, 성모, 운모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이 항목이거든요. 근데 기존 교재 편집을 보면 해설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낱말인 발음을 듣고 성모, 운모, 성조를 변별한다. 주요 운모에 한다.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한참 밑으로 내려가서 낱말이나 어구의 발음을 듣고 성조, 성모, 운모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패턴을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죠. 이게 관련성 있는 내용인지도 한참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요거를 연관성이 있는 순서대로 제가 편집한 자료를 나눠드린 거예요. 이러면 사실은 같은 내용이잖아요. 성취 기준으로 나오든 교수학습 방법으로 나오든 평가 방법으로 나오든 사실은 포인트는 뭐예요? 성모, 운모, 성조를 학생이 구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빈칸을 뚫어서 내겠다. 그럼 뭘 내겠어요? 성모, 운모, 성调. 이게 그냥 키워드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부차적인 내용은 모르더라도 어쨌든 답으로 이 문항에서 키워드는 성모, 운모, 성조라는 걸 알면 쓸 수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교수학습 방법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 내용이 나올 거고 평가 방법으로 나왔다면 이 내용이 나오겠지만 사실 같은 말이잖아요.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가 구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로만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이 답으로 쓰게 되는 이 키워드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성조, 성모, 운모, 성조를 변별한다나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나 구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한다나 말만 바뀐 거지. 기본은 학생들이 성, 운, 조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포인트인 거잖아요. 성취 기준도 그렇고 교수학습 방법도 그렇고 평가 방법도 그렇고. 그럼 이 세 개를 모아서 한꺼번에 보니까 일시에 소국어가 되죠. 근데 이걸 다 따로따로 놨으면 다 따로따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요 한 큐에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드는 의문. 왜 어떤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을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기입형으로 쓰게 될 답이겠죠. 이게. 이거는 키워드가 나올 수 있다. 중국어로 외워라. 라고 하는 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근데 보니까 어떤 거는 노란색으로 전체에 표시가 돼 있고 어떤 건 주황색으로 돼 있네요. 이거의 의미는 뭐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공통적으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숫자가 있죠. 기출이다. 근데 주황색은 숫자가 없죠. 뭘 의미할까요? 기출 안 된 것 중에 나올 법한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줄일 만큼 줄였지만 사실상 그리고 보면은 지금 어때요? 다 노랗죠. 안 나온 게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하얀 부분은 아직 안 나온 건데 이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봤으면 좋겠는 거. 기출 안 된 것 중에 좀 시험에 나올 만한 거를 제가 주황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럼 얘도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얘부터 보면 되는 거죠. 이것도 또 노란 거는 기출이니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또 다시 처음부터 봐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거는 버리시고 일단 주황색, 노란 거는 당연히 기출된 게 또 나오기도 하니까 노란 건 당연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주황색 먼저 보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 1년 내내 봐야 된다 그랬으니까 여유가 되면 이제 나머지 확장하는 거지. 순서는 그러하다. 자, 그럼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일단 구성은 목표를 일단 먼저 볼게요. 그래서 목표는 세 가지예요. 기초적인 의사소통 표현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가능하도록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고 학습한 표현을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 올해 시험에 징징 나왔죠. 상황이란 키워드도 중요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어라고 하는 그 과목을 배우는 이유는 중국어로 의사소통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거.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은 지어지 능력. 요 키워드 남기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황, 징쾅이 아니라 징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생뚱맞게
이 표현을 상황에 안 맞게 쓰면은 의사소통에 오류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타당성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게 실제 이 상황에 부합하는 의사소통 표현을 제대로 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짜오지 능력, 목표에서는 징징 두 개 키워드를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 관련 목표인데 상호 문화적 관점에서 중국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성과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라고 하는데요. 상호 문화라고 하는 키워드가 처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한국이랑 누구의 문화가 더 우수하다 이런 게 아니라 서로 간의 문화를 존중한다라는 관점에서 포용성과 문화적 감수성을 길러야 된다. 요즘 이제 혐중이 굉장히 혐중 정서에 대한 게 교육 현장에서도 뜨겁고 이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문화는 옳고 너네 문화는 틀리고 나는 너네를 혐오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조금 해소시킬 수 있는 중국 교육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키워드 중에서 셔머싱 들어있는 거 있죠. 이런 것도 문제 내기가 좋아가지고 잘 나와요. 근데 문화 관련해서는 무조건 키워드가 포용성, 다양성 뭐 이런 거예요. 또양싱 그리고 바오롱싱 그리고 문화적 감수성은 원화 간쇼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정도를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업 자료 교구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기능, 지식, 태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목표 설정을 많이 하거든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상황에 맞는 그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는 것, 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문화에 있어서 포용성과 감수성을 갖는 것, 지식에 있어서는 다양한 매체와 자료를 통해 중국어 및 중국 문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적절히 활용한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근데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순히 이제 지식적인 측면에 머무르지 않고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기능, 지식 그리고 태도적인 것까지도 목표에 다 넣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그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해요. 옛날에는 주로 기능이나 문법 이런 데 많이 치우쳐져 있었다면 요즘의 학습 목표는 이 세 가지를 다 세우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의 키워드는 매체, 메이티. 요즘 현장에서 가장 뜨겁고 많이 강조하는 게 에듀테크라고 해가지고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 디지털 교육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 교육청마다 경기도는 하이러닝, 뭐 예를 들어 충남이다. 그러면은 마주온, 그리고 전남이다. 그러면 아이담이었나? 뭐 이런 식으로 자체 AI 그 학습 플랫폼을 만들어서 수업 시간에 실시간으로 그걸 개별 지도하고 학생들 피드백 주고 뭐 형성평가, 진단평가하고 퀴즈도 풀고 이런 식으로 온라인 교실, 그 실시간 서로 상호 교류 플랫폼 같은 것들을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매체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체계, 내용 체계. 우리가 옛날에는 흔히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언어 재료라는 표현을 썼어요. 위엔材料라고 해서 언어 재료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발음, 문자, 문법, 의사소통 기본 표현. 예. 이렇게 돼 있네요. 발음, 문자, 그리고 어휘, 문법, 의사소통 표현. 이렇게 5가지가 언어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발음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발음은 제가 문제 먼저 푼다 그랬죠. 이 목표에 대한 거 지금 3개 기억했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목표 부분을
그리고 개정교육과정을 공부할 때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되는 게, 이게 23년도 문제부터, 26년도 문제, 올해 문제부터 22년 개정교육과정이거든요. 그럼 26년 이전 기출문제는 다 어때요? 17년도. 더 그 전에는 더 옛날. 7년 단위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개정교육과정이 안 맞아요. 지금 현행하는 내용하고 일치하는 항목도 있지만 없는 게 되게 많아요. 없어지거나 폐지되거나 신설된 항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게 설명이 맞거나 있는 얘기였는데 지금 개정교육과정으로 따지면 부합하지 않거나 없는 내용들이 되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었는지 정도만 생각하셔야지 이 기출문제에 있는 항목을 다 외우거나 보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이랑 일치하는 거는 보시고 달라진 부분은 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보시면은 지금 없어진 것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없는 항목이다. 다 표시를 해드려요. 그럼 그냥 이거는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기출문제지 86페이지고요. 기출문제 86페이지. 이 중에 그 1번하고 2번의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성취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언어 문화와 문화유산 각 항목별로 학습 목표를 하나씩 설정을 해라. 근데 언어 문화와 문화유산에 관련된 학습 목표는 지금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 이때 당시에는 언어 문화에 관한 내용에 해음이 있었고 그리고 문화유산에 관련된 내용에 명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교환은 중국의 해음연산과 춘절, 명절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학습 목표로 잡는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왔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체계 부분에서 내용을 좀 보시면 내용체계 일단 문제만 먼저 볼게요. 다음은 A교사의 중고 수업계획이다. 각 차시의 대표적인 언어 재료가 무엇인지를 써라. 언어 재료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15년도의 문제 보면 이건 2009년, 지금이랑 상관이 없죠. 개정교육과정을 근거로 한 중국어 교육과정에서 교사가 어휘 지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이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A, 교학 내용, A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수거를 활용한 교실 수업 자료를 준비를 했다. 다음 A, B를 적어라. 근데 사실상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없는 내용이에요. 어휘가 그 해당 문장이나 글 속에서 이제 쓰인 실제적인 용법을 학생들이 이제 그 의미와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건데 지금 없는 거고, 다음에 다양한 도구, 매체 자료, 교사의 신체 언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시킨다. 이것도 지금 없는 항목이고, 그리고 단어 간의 동의, 반의 및 상하의 관계를 이해시킨다. 이것도 지금 없는 항목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문제 나오는 유형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어휘지도시 유의사항을 제시하고 여기에 상하위라는 키워드가 나오죠. 근데 이거는 어학개론에서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모든 어휘가 서로 동등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똥난시 베이 할 때 똥과 베이는 서로 대등한 관계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방향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동하고 방향하고 서로 대등한 관계일까요? 방향이 더 상위의 개념이잖아요. 방향 밑에 똥난 시베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똥과 베이는 서로 병렬 관계지만 방향 밑에 있는 거죠. 그럼 얘가 더 상위 개념의 단어고 얘가 더 하위 개념의 단어다. 이게 상하위 관계예요. 근데 이게 어학개론에서 어휘장 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개정교육과정 해설서의 내용을 제시하고 이 중에 이 상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어학개론하고 연계해서 낸 형태의 문제인 거예요. 이러면 교과 교육학도 다르고 교과 내용학, 어학개론도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 2007년 개정 중고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 교육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에서 발음은 현대 북경 발음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문제는 현재 중국에서 통용되는 한자로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일단 이런 식으로 예습을 하라고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찾아보거나 공부할 필요 없이 그냥 그렇구나.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이것도 2007년이에요. 고등학교 중고교사 고려할 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발음 표기는 하나 방법을 따른다. 그러니까 지금 발음은 어떻게 하고 문자는 어떻게 하고 발음 표기는 뭐를 따른다. 이런 규정에 대한 거로 묻는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네. 라는 거 정도만 인지를 하시면 된다고요. 86페이지로 넘어가서 A, B 둘의 대화가 나오죠. 근데 보니까 이것도 2009년이에요.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5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밑줄 그은 부분의 의사소통 기능이 어떠한 영역에 속하는지 아까 사실 및 정보 전달, 감정 및 의사표현 이런 것들이 영역이거든요. 이 5개의 영역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서 나열된 교학 방법 이런 것들에 따라가지고 그 밑줄 그은 부분 교학 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적어라라고 했는데요. 이 쩐이온이다 뜻이 2가지죠.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칭찬할 때도 너 대단하다. 너 정말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너 정말 할 때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너 정말 나쁜 의미일 수 있잖아요. 중국도 똑같죠. 明天都要考试了还出去跟朋友玩啊 이건 혼내는 거죠. 너 진짜 내일 시험인데 친구랑 놀러 나갈 생각만 하고 이런 거고 那么长距离的马拉松比赛你都跑下来了真有你的 마라톤을 완주하다니 너 진짜 대단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똑같은 쩐이온이던데 애들 입장에서는 어떨 땐 좋다 그러고 어떨 땐 나쁘다고 하고 헷갈리겠죠. 이런 거를 지도할 때 어떻게 지도할지 그 유의사항을 의사소통 개정교육과정에서 암기해서 쓰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런 형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떤 항목이었냐? 똑같은 동일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다양한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의사소통 기능을 나타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지도한다 라는 항목이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없죠. 그럼 얘는 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나오는 형태로 보시라는 거예요. 대화를 주고 이 대화를 통해서 관련되어지는 어떤 그런 항목 같은 것들의 키워드를 이제 쓰도록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외워 쓰는 문제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A, B를 주고 대화를 주고 이 항목을 낸 다음에 이 대화는 이 항목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지문이다. 그럼 여기에 뭐 키워드, 짜오지功能 혹은 뭐 징징 이런 데 빈칸 뚫고 이거를 쓰게는 할 수 있겠죠. 물론 이건 지금 없어진 항목이니까 이 항목은 안 나오겠지만 이런 형태로 유사하게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그냥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언어적 내용이 있고 문화적 내용이 있는데 문화적 내용 중 언어 표현과 관련된 소재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 항목을 참고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요거는 예전에 있었던 내용이고 지금도 유사한 항목이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그리고 얘는 교환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교환 문제 요구사항에 맞춰가지고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하고 교학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서술을 해라 라고 했는데요. 아까 이 목표 설정을 할 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제 나눠서 쓰라고 했고 이때는 이제 논술 문제였기 때문에 10점짜리 지금은 논술이 없죠. 자, 성취 기준을 근거로 해서 언어 문화 관련된 내용, 문화유산 관련된 내용 각각 하나씩 이제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해라 라는 항목이 나오고요. 그리고 위에 교육과정 문화 관련된 교수학습 방법 중에서 이 교환에서 언급된 4가지 방법을 외워서 쓰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안 나오죠. 그리고 위에 문화교육 시 사용하게 되는 자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유의사항을 이제 또 외워서 써라. 지금도 이거 안 나오죠. 근데 이때 당시에 문화 관련 내용이 언어 문화에 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유산에 관한 내용 이렇게 있었는데 이 중에 얘는 해운과 명절에 대한 내용이다. 좀 이따 자세히 보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출제 포인트를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언어 재료의 명칭을 쓰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 언어적 내용을 쭉 주고 정오 간다. 그러니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문제. 아까 발음 표기는 하나병원 방안을 따른다. 이건 맞거든요. 근데 발음은 현대 북경어의 표준 발음으로 한다. 이건 틀리거든요. 북경어가 아니라 중국어의 표준 발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 그리고 어휘 지도상의 유의사항 관련 그 명칭 쓰기. 의사소통 기본 표현 지도상의 유의사항. 아까 짠이온이다. 이거. 동일한 표현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의사소통 기능을 나타냄을 유의하여 지도한다. 이 항목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기출의 항목을 제가 쭉 이제 정리를 해드린 거고 이 내용은 여러분들 아까 판서 공유 자료. 여기에 지금 드린 거죠. 방금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따로 보기 힘들면 복습 가이드. 여기에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같은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여기는 전체를 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복습 가이드에는 반영이 안 돼 있네. 어쨌든 이 출제 분석한 거는 다 판서 공유를 통해서 이제 나눠드렸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목표 하나 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내용 체계 중에서 언어적 내용 부분을 좀 볼게요. 그래서 언어 재료라고 아까 말했던 게 5가지라 그랬어요. 발음, 문자, 문법, 어휘. 이 4가지 요소의 의사소통 기본 표현까지 5가지. 자, 그래서 발음 관련 규정을 보니까 현대 중국어의 표준 발음으로 한대요. 그리고 한어병음 및 문자는 한어병음 및 한자를 따른대요. 이거 별거 아닌 한 줄이잖아요. 발음 및 문자, 발음 규정은 현대 중국어의 표준 발음. 베이징 화가 아니라 현대 중국어의 표준 발음. 지금 현대 중국어 시엔타의 한위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보통 화. 표준어의 표준 발음을 따른다는 거예요. 베이징 화가 아니라. 그리고 문자는 한어병음 방언과 한자를 따르는데 이때 한자는 중국 국가 언어문자위원회에서 국가 통용으로 규정한 규범 한자를 의미한다. 꽹판 한지 요 키워드 나올 법해서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해놨죠. 어휘 이게 별책 부록으로 아까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이 있고 또 하나는 어휘 색임표라고 해가지고 교과서에 나오는 주요 어휘를 쭉 어휘 뜻 이런 식으로 페이지 수 이렇게 쭉 색인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별표 1에 제시된 기본 어휘를 중심으로 중국어 1에서는 350개 정도의 낱말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 전에는 400개였는데 좀 줄어들었어요. 자, 그리고 문법은 별표 1에 제시된 기본 어휘 및 별표 2에 제시된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참고한다. 그래서 따로 뭐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기본 표현 위주로 문법 교육을 해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의사소통 표현은 별표 2에 제시된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중심으로 다룬다. 이게 이제 내용 체계에서 언어적 내용에 관련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번역서에 따르면은 여기 10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10페이지. 10페이지에 보시면 언어 재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내용 체계는 아래 제시된 언어 재료를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그 마인드맵에서는 뺐는데 여기 부분 보시면 이 다음 구성 요소가 뭐냐면 핵심 아이디어,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제가 아까 요즘 트렌드가 뭐라 그랬어요? 지식적인 측면, 기능적인 측면, 태도적인 측면. 이 3개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이 3가지가 모두 달성되는 방향으로 수업 설계를 하는 게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화에 지식 이해적인 건 어떤 걸 가르쳐야 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떤 기능을 훈련해야 되고 또 학생들에게 어떤 태도와 가치를 길러줘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뒤에 내용이 많이 겹쳐가지고 제가 마인드맵에서 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각자 보시면 돼요. 예, 나중에. 왜냐면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 완전히 겹쳐요. 발음을 두고 성목, 음모, 성조 변별하기. 아까 듣기에 성취 기준에 있었죠. 그러니까 다 대동소이한 내용이라서. 다만 문화는 좀 보셔야 되는데 15페이지 예전에는 개정교육과정이 언어적 내용이 있고 문화적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어적 내용에는 아까 말했던 언어 재료 5개에 대해서 쭉 그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뭐 발음은 현대중국어의 표준 발음으로 하고 문자는 한어병음 방언을 따른다. 막 이런 게 이제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따로 문화적 내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적 내용 안에 중국 개관, 언어문화, 생활문화, 대중문화, 전통문화, 기타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것도 판서 공유 자료에 드렸는데 이게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중국인의 일상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의사소통 상황에 적용하고 이해하고 표현한다 라고 하면서 일상생활 관련 문화로 언어문화에 관한 내용, 취미 및 여가활동에 관한 내용, 가정 및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 의식주에 관한 내용, 중국의 사회문화적 현실과 문화유산을 잘 나타내는 여기까지. 그리고 중국 사회문화적 현실과 문화유산을 잘 나타내고 의사소통 상황에 간접적으로 관련되며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이해하고 표현한다에 사회문화 관련 내용으로 사회문화 관련 내용, 문화유산 관련 내용, 예술문화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적 내용 안에 이런 항목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중국 개관이라는 것이 이제 생겼고요. 언어 문화는 똑같죠. 여기도 보면 지금 해음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그리고 생활문화에 하루 일과 학교생활 디지털 매체, 뭐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지금 디지털 전환을 반영을 하는 거죠. 식사, 취미, 교통수단, 여행, 가족, 건강, 축제, 기념일, 대중문화, 음악, 미술, 영화, 문학, 한류, 스포츠 뭐 이런 거. 그리고 전통문화의 명절, 경극, 전통적인 의식주. 올해 시험에 경극 나왔죠? 예. 기타. 그러니까 이 명절이라는 거랑 해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계속 꼭 다루어야 하는 중요한 문화 요소라는 것은 일단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는 다 스킵하되 문화 부분의 지식 이해에서 여기 어떤 문화를 다루게 되는가 이 부분만 좀 체크해 놓으시고 따로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여기 마인드맵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여기 표에 반영하지 않았거든요. 여기 나머지 이거 가정기능 태도 뭐 이런 거 반영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단 날리시되 문화의 지식 이해 부분만 보시라고요. 언어 재료 밑에 같이. 그러니까 여기에 언어적 내용 체계는 있는데 문화적인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부분만 아까 거기 말씀드린 15페이지에 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된다. 네, 그거 말씀드리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목표 살펴봤고, 그리고 언어 재료, 내용 체계에서 언어 재료랑 문화 관련된 내용 지금 봤죠? 그럼 요걸 토대로 요걸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출문제를. 그래서 바로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예습하는 것처럼 해서 자세하게 제가 뭐 해석하고 뭐 이렇게 찾지도 않고 그냥 문제 유형만 쭉 파악했죠. 여러분 예습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막 다 찾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 있어도 그냥 스킵. 10분 안에 그냥 쭉 한번 훑어보는 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나서 수업을 들으면 이거 언어 재료 지금 보니까 반복적으로 지금 뭐 발음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나오는 것 같네? 이게 언어 재료인가 보다. 이 정도만 인지하고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죠. 그럼 일단 언어 재료 5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뭐뭐 있었어요? 문자, 발음, 어휘, 그리고 문법, 의사소통, 기능. 5가지가 언어 재료 안에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2009년 이전에는 문화까지도 언어 재료 안에 들어갔어요. 이게 04년도 문제잖아요. 2009년 이전에는 문화까지도 언어 재료에 들어갔다가 2009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언어와 문화를 분리했어요. 그래서 언어적 내용이 있고 문화적 내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얘는 2004년도 문제니까 이때 당시에는 언어 재료에 문화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문화는 언어 재료가 아니거든요. 별도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개정교육과정 기출문제를 풀 때는 항상 얘가 몇 년도 개정교육과정을 근거로 낸 문제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지금 현행이 아니다 라고 하면 답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떤 부분을 다루었고 어떤 게 출제가 됐는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기출 변형하기가 너무 좋죠. 예전 내용인데 그대로 하되 지금 바뀌는 부분만 적용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자, 발음, 어휘, 문법은 있는데 문화는 언어 재료가 아니니까 얘만 빼면 한 문제 되는 거죠. 这个字怎么写?这个字 문자죠. 한어병은 방안에 운모의 연습, 발음이죠. 상용 교실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휘에 대한 소개, 어휘죠. 마지지와 베이지지, 문법이죠. 중국인怎么过春节, 문화죠.
5점이나 돼. 요즘 이렇게 나오면 너무 좋겠죠. 심지어 한국어로는 쓰면 되고. 자, 아까 언어, 이건 또 2007년 개정교육과정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언어제로 관련 규칙 기억나시죠? 발음 및 문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현대 중국어의 표준 발음을 따른다 그랬어요. 근데 현대 북경 발음으로 하면 이런 게 함정 포인트라는 거죠. 왜? 보통화, 보통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베이징의 웨이标准인, 베이징의 발음을 그 표준음으로 한다. 예, 그랬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죠. 보통화의 정의를 보면 발음은 베이징화의 그 발음을 상하이, 뭐 수조 이런 데 아니라 광동 아니라 베이징화의 그 발음을 표준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현대 북경어의 발음이 아니라 현대 중국어의 표준 발음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요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럼 이때는 객관식이었기 때문에 이 문항은 틀린 거죠. 그리고 문자는 이때 당시는 현재 중국에서 통용되는데 한자로 한다, 간체자로 한다, 번체자가 아니라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뒷부분은 맞는 설명인데 지금 이 문자 관련해서 어떻게 바뀌었냐? 그냥 한어병 및 한자를 따른다고 하고 이 한자를 규범 한자라고 하고 있죠. 아까 우리가 봤을 때. 한자는 중국 국가 언어문자위원회에서 국가 통용 문자로 규정한 규범 한자를 의미한다. 규범 한자라는 개념을 하나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规范한자 아까 다 표시해 놓은 거예요. 우리 지금 요 부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아까 한자는 중국 국가 언어, 여기 규범 한자를 의미한다. 그래서规范한자에 대한 키워드를 이제 하나 쌓아두시면 되고. 자, 지금 밑에 문제 보시면 2007년도에 개정 중국어과 교육과정을 근거로 할 때 고등학교 중국교사 고려해야 될 사항을 적절하지 않은 것 해놓고 발음 표기는 한어병원 방안을 따른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설명은 맞는 설명, 틀린 설명? 맞는 설명 되겠죠. 왜? 아까 문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한어병원 방안과 한자를 따르는데 이 한자는 규범 한자다. 그럼 한어병원 방안을 따르는 건 맞잖아요. 그럼 이거는 맞는 설명이고 이거는 현재까지도 통용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멈추고 제가 지금 세 문제 풀이를 했죠? 이 세 문제를 듣는 과정 속에서 나의 이해도를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설명 듣다가 이해 갔어? 그럼 뭐 노란색. 이건 나 완벽하게 이해한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해놓고 근데 나 이거는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 이해 안 가. 그럼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수업 끝나고 나서 복습하실 때 어때요? 이 부분 먼저 일단 해야지. 그리고 아까 녹음도 그렇게 별도로 해놨다면 이 부분 해당하는 거 몇 번 설명 다시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할애를 해서 복습을 하시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되게 간단하고 단선적인 문제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니까 문제가 진짜 1차원적이죠. 04년, 12년, 11년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나오거나 옛날에 한국어로 그러니까 한국어로 답안 작성을 할 때 이때는 좀 문제도 이제 되게 1차원적이고 쉬웠어요. 근데 이제 선원술 형태로 시험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고 문제가 조금 통합형으로 교과 교육학만 딱 단선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교과 내용학이랑 좀 연계해서 내려고 하고 어학이나 문법이랑 엮어서 내려고 하고 이런 경향성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휘 지도시 유의사항은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다 설명드린 거고 여기까지는 이 밑에 보시면 단어에는 동의 반의 및 그 단어의 헝시앙 관시, 쫑시앙 관시가 있다. 헝은 가로, 쫑은 세로죠. 그러니까 이런 횡적 관계가 있고 종적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횡적 관계는 서로 병렬이죠. 근데 종적 관계는 위아래. 상하의 관계가 있는데 A를 종적 관계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단어의 의미 간의 상호 간의 예속 관계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본질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 예를 들어 방향, 이거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거고 이 구체적인 똥난 시베이가 구체성을 가진 실제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면 팡시앙이 상위사, 똥난 시베이가 하위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방위와 아래 대화 중에 비와 그 베이 이거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똥난시 베이의 방향이 들어가는 그 속담을 맞추는 것도 연계해서 나온 거죠. 这次活动都准备好了吗? 그래서 이번 활동은 다 준비가 됐습니까? 万水俱备只欠东风 하면은 이거는 그 제갈량이랑 관련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속담이다.
모든 만사는 다 준비가 됐고 이제 동풍만 불면 된다. 적벽대전에서 이제 주유하고 제갈량하고 서로 짬짬이해서 조조의 100만 대군을 물리치려고 할 때 그때 당시에는 동풍이 불 때가 아니고 서풍이 불 때였는데 이 화공을 쓰려고 그 불을 붙인 불화살을 조조의 군대에 쏠려면 동풍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이 동풍이 불기만을 바라는 상황, 즉 모든 일은 다 준비됐고 딱 한 가지 조건만 완성되면 된다. 이건 나중에 이제 어휘할 때 자세히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쓰죠. 就差你的同意了. 그래서 너만 오케이 하면 돼.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明天有时间吗? 그래서 내일 시간 되니 一起聚聚. 우리 함께 뭉치자. 한번 뭉치자. 最近我忙得都找不着北了. 이것도 하나의 관용 표현이죠. 너무 바빠서 어디가 북쪽인지 찾을 수 없을 지경이야 라고 해서 바빠서 눈코 틀 새 없다.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그런 거예요. 여기 베이가 들어가고 똥이 들어가는데 얘네들이 방위의 하일사다. 이제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속담도 엮고 의사소통 기능 표현, 의사소통 관련된, 그러니까 어휘 관련된 지도 유의사항, 교과 교육학 내용도 엮고 어학개론의 상하이 요 개념, 어휘장 개념도 엮어서 한 문제를 낸 거죠.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였고 초수인 여러분들이 요거로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다. 요거는 지금 아까 한 줄 읽으면 맞출 수 있잖아요. 현대중국어의 표준 발음으로 한다. 북경? 아니야. 이건 그래도 한 줄 읽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는 되게 여러 가지의 복합적 지식이 융합돼야 맞출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오늘 이해를 못했다고 해서 이상한 게 전혀 아니다. 어학개론에서 이거 관련된 어휘장 내용 이거 또 해요. 그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단편적으로 쪼개서 공부하다가 나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는 얘만 알면 되죠. 개정교육과정 내용에서는 이 내용만 알면 되죠. 그나마도 얘는 근데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16년도 아까 저희가 이거 풀어봤던 얘도 2009년도 내용이니까 지금 상관없죠?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의사소통 기능이 어떠한 영역에 속하는지를 일단 적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밑에서 할 거예요. 그리고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 나열된 교학 방법 중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없어졌다 그랬죠. 아까 어휘 지도시 유의사항도 없어졌고 의사소통 기능 지도시 유의사항도 없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에는 쩐요온 리더는 상대를 나무라는 책망하는 의미이고 밑에는 쩐요온 리더는 상대를 칭찬하는 의미이다. 그럼 똑같은 표현인데 왜 어떨 때는 비난이 되고 어떨 때는 칭찬이 되느냐, 책망이 되고 어떨 때는 칭찬이 되느냐, 상황 다르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게 이 지도상의 유의사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문화 내용 중 언어 표현과 관련된 소재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의 항목을 참고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2007년도 내용이죠. 이때 당시에도 맞는 내용이고 이거는 지금도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뒤에 나오나 보네. 그렇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까 요 문제, 논술 문제죠. 무려 10점짜리. 그래서 교환이 일단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문제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이 학습 목표를 세우되 이 학습 목표를 하나는 언어 문화와 관련된 걸로 세우고 또 다른 하나는 문화 유산과 관련된 걸로 세워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학습 목표를 세울 때의 원칙은 뭐다?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거를 세우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일어난 게 1번 목표, 두 번째 단계에서 일어난 게 2번 목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구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학습 목표는 항상 뭐뭐 할 수 있다로 세워야 돼요. 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보통 앞에 能够 혹은 学会 이런 게 붙어요. 能够了解 뭐 이해할 수 있다. 能够掌握 마스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는 도입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춘제시수라고 하는 이제 그 설날 풍습이라고 하는 검색어를 알려줘요. 그럼 선생님의 지도하에 검색어를 입력하죠. 어디다 입력해요? 컴퓨터나 태블릿 PC에. 그러니까 이런 그 기자재, 매체 자료가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吃饺子 할 때 그러니까 춘절에 베이징人吃饺子, 남방人吃汤圆 보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혹은 북쪽도 탕면 많이 먹죠. 그럼 이랬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 텐데 왜 중국 사람들은 이제 설날에 만두를 먹고 이제 탕면을 먹느냐라고 했을 때 이 짜오즈의 이 짜오즈 할 때 짜오즈 발음과 짜오즈가 서로 발음이 비슷한 해음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죽을 사자 생각나서 숫자 4 싫어하듯이 중국도 똑같잖아요. 죽음을 떠올리니까. 근데 이런 게 발음의 유사성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에인 해음이라고 해요. 이거 올해 26년도에도 기출됐던 거죠, 해음은. 자, 이랬을 때 그럼 이 짜오즈가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가 보통 12간지로 해서 그 시간 표시할 때 자시, 오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자시가 그날 밤 11시에서 그 다음날 새벽 1시예요. 이 12간지는 2시간씩 시간을 표시하니까 24시간이 아니라 12시간으로. 그럼 그랬을 때 11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1시를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3시부터 25시.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를 자시라고 하면 자시로 해서 그러니까 자시가 넘어가는 그 시기는 어떻게 돼요? 12시에서 우리가 새해 되면은 디스카운트를 카운트다운 하면서 이제 그 제야 종소리 듣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찌아오즈의 발음과 찌아오즈 발음이 유사하니까 만두를 먹으면 해가 바뀐다는 중의적 의미가 떠오르는 거예요. 자시로 바뀐다라는 의미예요. 그다음에 탕위엔도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설날이 제일 큰 명절이니까 설날 되면 온 가족이 모이잖아요. 그거를 투안위엔이라고 얘기를 해요. 투안위엔, 탕위엔 발음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탕위엔을 먹으면 온 가족이 화목하게 모인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설날에 이런 풍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춘절의 풍습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특히 그리고 여기서는 뭐예요? 해응 관련된 거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학생이 이 수업을 들으면 뭐를 할 수 있겠어요? 能了解汉语中的谐音现象 해음 현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能了解中国的春节习俗 춘절의 풍습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해음은 아까 우리가 했던 언어 문화 관련 내용이고 명절은 문화유산 관련된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사항했던 언어 문화 관련된 학습 목표 하나 세우고 문화유산과 관련된 학습 목표 하나 세워라를 만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이 정도까지 하고 뒤에 또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언어 재료, 언어적 내용과 관련된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수업 방식은 이해를 하셨죠? 일단 번역서 내용 중에서 핵심 키워드 위주로 인지를 하고 이게 기출에 어떻게 나왔는지를 파악을 하되 현행이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 어떤 부분이 중요하구나 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된다. 네. 자, 그래서 뒤에 해야 될 게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끊고 쉬고 이어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